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관공서에 가면 홍길동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 홍길동은 샘플 이름이 되었나? 정말 궁금해요. 네네. 네, 사실 김 씨나 강 씨 이런 가나다 순으로 하면 네네. 앞에 오지 않을 이름이잖아요. 맨 뒤에 오는 이름인데. 근데 좀 체제 저항적인 인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공서에 안 맞는데?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했을까? 일단 좀 찰지지 않나요? 홍길동? 길동? 이름이 좀 찰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질감이. 근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 거죠. 너의 이름 대신에 썼을 때 기분 나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그치, 그치. 뭐야 이 사람이 뭔데 여기 이름이 써 있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홍길동은 한국인들이 약간 사랑해야 돼요. 네. 사랑하는 캐릭터여야지만 호불호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두 번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불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지. 홍길동이다. 그래서 가끔 저는 허균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허균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죠. 허균이 홍길동전을 쓰고 이런 식으로 너무나 모두가 주지의 사실처럼 됐는데 홍길동전을 허균이 썼는지도 잘 확실치 않아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허균도 서자였나? 서자 아니에요. 서자 아니고 한글로 소설을 써서 네네 그걸로 유명하지만 엄청난 명문가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명문가예요. 허균은 아버지가 이제 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뭐 동인, 서인, 남인 거기에 영수 정도 급이고 형도 큰형도 판서까지 해요. 판서까지 하고 집안이 뭐 엄청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글 선생을 붙여주는데 서를 붙여줘요. 서자를. 서자를 붙여주는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데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서얼들하고 친하고 이건 뭐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생들하고 친하고 천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천민 출신의 무슨 시인하고도 친하고 그 당시는 불교가 천대받는데 스님들하고 친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명대사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막역한 친구예요. 사명대사랑 막역한 사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불교계랑 친하다는 것도 나중에는 굉장히 탄핵을 받는 요소가 돼요. 그렇겠네요. 누가의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기는 하는데 올바로 행동하질 않아요. 성격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은 그 벼슬이 황해도 도사인데 이게 감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갈 때 이미 서울에서 기생들을 데려다가 맨날 놀고 친구들 불러다가 놀고 서자들 불러다 놀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돼서 파직당하고 또 뭐하면 파직당하고 하는데 허균이 기사회생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그게 중국 사신들이 오면 허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허균이 그 당시에는 중국 사신들이 그 문인들을 많이 보냈어요. 뭐 시인이라던가 유명한 문인들을 조선의 사신으로 보냈는데 허균이 갔다 하면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신들이 너무 좋아서. 야 이런 인물이 있어. 이렇게 시를 잘 써. 그리고 시를 다 외우는 거야. 조선에 뭐 시 좋은 거 있냐 했더니 뭐 외워서 다 써주는 거야. 몇백 편을. 대단한데 이래가지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학교 갈 때 그렇죠. 다음 교수님한테 가면은 누구를 만나라 뭐 이렇게 하듯이 가면 허균이라고 있는데 만나는데 꼭 만나봐. 잘 놀고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잘 노는 거. 잘 논다 뿐만 아니라 시를 잘 알고 풍류를 알고 잘한다 그래가지고는 선조 광해군 다 정통성에 좀 문제가 있는 왕들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했고 뭐 그래서 허균이 이제 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허균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광해군이 이제
좀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 자신이. 그래서 그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이제 굉장히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적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허균이 사신으로 중국에 보냈더니 허균이 어떤 보고를 보내냐면요. 선조와 광해군을 막 욕하는 책들이 팔리고 있더라. 자기가 그걸 긴급 입수해서 자기가 조치를 했다. 이것들을 없애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걸 했다 했더니 광해군이 너무 좋아해요. 정통성이 이렇게 취약한데 게시판에 뭔가 불리한 그렇죠. 글이 중국 게시판에 이렇게 실리고 있는 것을 악성 댓글을 삭제해주고 악성 댓글과 이런 걸 삭제하고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왕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관은 적어놔요. 왕은 못 보죠 그거를 적어놓는데 사관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허균이 만든 책이에요. 자기가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가짜 책을 만든 다음 그거를 사들여서 파기한 것처럼 했다고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적고 있어요. 왕은 속은 거죠. 허균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뭐가 있냐면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라는 그런 쪽에 서거든요. 임목대비는 광해군의 계모죠.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인데 어떻게 폐하냐. 그때는 여론 형성에 상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일종의 댓글 부대를 만들어요. 여론 형성을 막 하거든요. 밥을 먹여가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빨리 써라 이것들아 이래가지고 폐비해야 된다. 자기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알던 허기랑 너무 다른데 허균이랑 선동가구나. 그 말로 글로 뭘 이렇게 여론을 굉장히 형성하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들어보면. 홍길동전이는 문학 작품으로 보기보다는 뭐 선동용이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한글로 소설을 써서 그렇군요. 읽기 쉽게 백성들이 읽기 쉽게. 이제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 쓴 거죠. 그렇죠. 끝나고. 그 최근에 임진왜란에 대한 어떤 책에서 본 것인데 한글을 저 위에 고위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글을 그때 대규모로 사용한대요. 왜 사용하냐면은 그 통신을 보낼 때 그 중간에 이제 첩자들이 또는 일본군이 그걸 가로챌 수가 있는데 한문으로 쓰면은 다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글로 써서 보내면은 이걸 훌륭한 모른다는 안보예요. 해독이 안 거예요.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한글이 그 전하고는 굉장히 달리 널리 쓰이는 계기가 되고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자각하고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선조도 자기 딸한테 보낸 한글 편지가 훈민정음 그 편지가 남아 있어요. 네, 잘 있었더냐, 뭐 나는 뭐 지금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써서 보내고 뭐 걱정하는 선조도 그러니까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왕도. 근데 이 허균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영모에 가담했던 건가요? 네, 가담했던 것 같아요. 광해군 때에 영모에 가담해가지고 능지처참 당하죠. 광해군을 치고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어요. 서자들과 함께. 근데 광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은 정치를 하던 임금이었는데 허균하고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잘 맞았어요. 네. 광해군이 총애했거든요, 허균을. 그래서 허균이 쳐들어와서 임목대비만 죽이고 광해군한테 체제는 안 바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묵인하려고 했다라는 광해군은 끝까지 좀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빨리 죽여라. 결국에는 뭐 죽게 되었고 그래서 허균이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을 때가 또 흥미로운데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보통 이제 영모로 의금부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보통은 사람들이 친했다가도 다 외면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허균의 경우만 특이하게 의금부의 그 감옥으로 천민 또는 무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돌을 던지면서 막 시위를 해요. 허균이 무슨 죄가 있냐 살려내라 이래가지고 옥리들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의금부의 옥졸들이 도망가야만 했다는 정도니까. 강한 분들인데. 와 그러면 타고난 카리스마랑 그 매력이 대중적으로 엄청났나 인기가 보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네요 스타. 그렇죠. 허균이 그 여러 차례 주장해요. 나라가 잘 되려면 사람을 고루 써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상들은 그러니까 매력적이었겠다 당시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은 그 허균 보면 이제 되게 입체적인 인물인데 어떤 시야에서 그리냐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떤 감독이나 작가의 마음이니까. 네네. 뭔가 첫 장면이나 뭐 첫 대사가 어떤
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시작한다면 아무래도 집에 있다가 이렇게 영모로 발각돼서. 발각돼서 잡혀가는 장면, 아니면 뭐 죽기 직전의 장면. 죽기 직전에 할 말이 있다고 외치다가 죽었대요. 나도 할 말을 못 있다.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궁금하다. 할 말이 있다고 외치는 장면. 거기서부터 무슨 할 말이 뭔지 알아볼까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어린 똘똘한 허균부터 이렇게 나올 그렇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런 되게 아스트랄한 느낌으로 생각하면 할 말이 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처참을 당했는데 눈을 뜨니까 어느 날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현대에서. 갑자기 웹툰으로. 갑자기 이세계인가? 이러면서 이렇게 장르가 갑자기 바뀌게 될 줄. 갑자기 근데 이제 그 소설가 김영하로서가 아니고 영화 감독 김영하로서 네네. 자 그럼 캐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오. 자 어떤 배우를 캐스팅하실 건가요? 이 허균 역할, 이 변화무쌍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진짜 어렵다. 갑자기 톰 크루즈. 톰 크루즈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한미 합작으로. 역사에 남긴 하겠네요. 홍길동이 백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먼저 우리말을 배우고 그렇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어떤 배우를? 글쎄요. 뭐, 자꾸 톰 크루즈 생각만 지워지지 않네. 영화로 만든다면 두 사람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허균에게 홍길동이란 친구가 있는 거죠. 실존 비밀의 인물인가요? 친구. 그런데 이 둘이 자라나요. 국제적인 경험을 쌓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은 돌아다니면서 도적질도 좀 하고 해적도 되고 이러면서 와요. 어느 시점이 돼서 허균은 이제 죽죠. 네. 죽으면 홍길동이 허균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비슷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왕자와 거지처럼. 그 허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인물이었거든요. 네, 캐릭터에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명이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납득이 가는. 두 명이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진짜 있고. 허균은 놀기 좋아하고 기생하고 맨날 놀고. 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들에 호기심이나 탐구는 강했으나 비전을 국가관이라든지 갖는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그 양반이라는 신분을 획득하지 못한 허균의 친구가 네. 허균을 통해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허균이든 홍길동이든 간에 능지처참당할 때 멀리서 누가 이제 지붕 위에서 웃고 있는 거죠. 근데 허균인지 홍길동인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홍길동전을 저희 다 어렸을 때 이거 아마 내용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그냥 마냥 정의롭기만 한 그런 인물이었나요? 홍길동이 이제 처음에 뭐 자기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네. 막 서장에서 네, 서론 받고 유명한 뭐 거. 이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이없는 부분도 많아요. 그 왕이 그 아버지를 설득해요. 네 아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설득을 잘 해봐라. 뭐 그래가지고는 병조 판서직을 왕이 내려요. 홍길동한테. 그래서 홍길동이 도적을 막 하다가 왕이 병조 판서를 준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 어이없어요.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울도고, 그러니까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가서 이상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와서 3년상 치르고 막 그래요. 또 갑자기 전통에 갑자기 또 따르는 충효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영웅이에요. 허균처럼 정말 엄청 혼란스러운 네. 시대의 한계죠. 네. 그러면 혹시 오늘 주제를 듣고 떠오르시는 인물은 없었어요? 저는 이게 오늘 기적이라는 이 주제가 잡힌 이유가 크리스마스라서 그렇다는 얘기를 네. 듣고 그러면 당연히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기적의 인물은 산타클로스지라고 생각을 딱 했어요. 처음에. 산타클로스. 소리의 5,000배 속도로 이동하는 산타클로스. 오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죠. 5,000배의 속도로. 현대문명 기술로 가능한가요? 아주 쉽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이론적으로는. 보이저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보이저가 얼마죠?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총알의 몇 배, 정도밖에 안 돼요. 20몇 배 안 돼. 초속으로? 초속 그 탈출하려고 하는 속도가 그 나간다 하면 정도였거든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더 가속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과 둘 붙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속되지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이유가 별로 없죠. 이 두 분은 따로 눕기 따면 안 돼요. 우리 따로 누워가지고 시속 2만 킬로.
아무튼 소리가 초당 340이잖아요. 340. 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저희 집에 굉장히 큰 벼락이 쳤어요. 아 맞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거 해보잖아요. 벼락이 번쩍할 때 초를 재는 소리를 거예요. 내서 1초, 몇 2초 초 하는데 뒤에. 2초 만에 딱 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 시간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다면 벼락이 어디서 치고 있지라고 해서 어렸을 때 배운 게 있더라고요. 초당 340m를 간다. 그렇다면 1km 이내에서 지금 벼락이 치고 있다.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드라이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이 하지 마. 오고 꽂지 마. 있어. 그거 꽂지 마. 지금 위험해. 그래서 벼락이 그랬는데. 오고 있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네. 생각도 못. 벼락 치면 다 재지 않나요? 이렇게 번개 번쩍하면 예, 세죠. 다 재죠. 둘, 예. 셋. 우리 재는 사람, 안 재는 사람들. 왜 재죠? 근데 군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뭔가 저쪽 대포에서 빛이 번쩍했잖아요. 몇 초 후에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아야 적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포탄 속도가 네. 소리 속도 정도 되거든요. 평균은 그래요. 소리 가지고 거리 재고 그 다음부터는 번쩍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피하면 되죠. 이제 날아오니까 새겨두겠습니다. 대충 피하면 된다. 빛과 소리의 관계. 피한다는 게 아니 이제 군입대를 들어가는 거죠. 앞둔 분한테 예 아무튼 뭐 산타크로스 얘기하다가 군대 포탄 군대 포탄 피하는 법까지 들었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돌아가서 김상학 교수님 산타클로스 몇 살까지 믿으셨어요? 그럼 산타클로스가 그래. 뭐지? 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죠. 기억이 안 나. 이거 분명 그 존재를 믿었던 건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믿었던 순간이 있다는 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밤에 진짜 오는지 알아보려고 잠을 안 자고 막 있었던 기억도 나는데 맞아. 결국은 잠들고 네. 아버님이 갖다 놓으셨겠죠. 그렇죠. 이 산타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작을.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는 그 기원을 쭉 따져가면은 서기 3,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죠. 성인 있잖아요. 니콜라우스인가? 맞아요. 네. 그래도 기원 후네요. 기원 후죠. 예, 기원 후예요. 성인이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야 되니까 기원 그렇죠. 후인 거 아니에요. 많이 똑똑해졌는데 사회만에. 너무 논리적이다. 서당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왈. 궁금했어요. 그분이 활동한 거랑 그냥 우연히 겹친 건지 아니면 그분이 아니요, 성인이. 정말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 니콜라우스죠. 성 네, 니콜라우스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이고요. 살았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예요. 맞아요. 터키 남부 지역에 살았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산타크로스 피린란드 이런 생각 예, 드는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고 이랬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근데 이 성 니콜라우스가 그 죽은 날이 12월 6일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12월 6일이 성 니콜라스의 축일이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풍습이 쭉 있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2월 6일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그 신타클로스라 그러는데 그 씬이 그 네덜란드 발음인가요? 세인트? 예,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고 두 번. 그래서 두 번 줘야 되는군요. 그 이틀의 양일 걸쳐서 다 선물을 준대요. 아, 이런 나라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선행을 하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다 결합이 되기 시작해요. 서서히 결합해 가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산타크로스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산타보다 훨씬 더 우락부락한 형태의 산타가 있고 독일 산타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요정들도 말이 요정이지 이게 무섭게 생긴 요정들이 다니는 일 끝나면 역전해서 맥주 마실 것 같은. 그렇죠. 소시지 집어 던지고 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마다 이제 기독교권 국가의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산타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산타의 모습은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고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분 이제 이분 할아버지. 빨간색. 호. 형태의 산타가 이런 형태의 산타가 언제 나왔을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걸 추적을 해보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언제냐면은 19세기 초반이에요. 19세기 초에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죠. 19세기 초에 어떤 시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와요. 그 수염, 하얀색 수염이 있고 무슨 뭐 선물을 다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 바탕으로 했을 거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하진 않고요. 모든 기록들이. 술록 이야기는 이제 그때 나와요. 이미 벌써 19세기 초반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그 썰매를 끄는 동물을 사슴이라고 보통 맞아요. 루돌프 사슴 코는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술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술록과 사슴의 차이를 아시나요? 술록이 뭔가 일단 좀 더 크고. 우락부락한 느낌인데 우락부락한 게 술록이에요? 그래 그렇다. 술록 맞아요. 사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사슴. 사슴 술록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 대충 알 것 같지 않나요? 맞아. 술록은 어디선가 막 월급 받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뿔도 엄청 막 이렇게 뿔도 복잡하게 막 생기고 목이 길어서 슬프고 막 그러면 사슴. 겨울왕국에 나오는 게 술록이잖아요. 사실 술록과 사슴의 차이는 그 순록이라는 한자에 나와 있어요. 뜻이. 록이 사슴이에요. 사슴 녹자. 순이 이제 순하다 순자가 아니라 길들일 순이에요. 길들일 순. 길들인 사슴. 길들여진. 그러니까 결국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수 탈 있는. 것으로 사용하게 만든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우락부락한 순록이 없으니까 북쪽에서 이제 주로 이걸 길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루돌프 술록코는 뭔가 발음이 좀 바꿔야 돼요. 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꼭 앞으로는 바꿔서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재미있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확한,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이런 형태의 산타 클로스가 만들어진 것은 또 놀랍게도 이제 콜라가 자기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아예 날짜까지 찍어서 1931년이라고 주장도 하고 산타 탄생 몇 주년 뭐 기념식도 하는데 그 가이가 또 빨간색 콜라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색깔 자체는. 색깔 자체를. 색깔을요. 사실 원래 이런 스토리는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찾아보면 네, 그 문제도 있죠. 근원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대단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붉은색의 옷을 입은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류학자들한테는 이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인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모든 어른들이 다 짜고서 아이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인류 최대 규모의 사기극인데 어떻게 이것이 각 문화권에 갔을 때마다 다 받아들여져가지고 다 먹히냐. 이걸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걸까? 그게 여기에 기적이네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연히 한 것 같은 많은 일들에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인류학적으로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광버섯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광대버섯 사진 올려주실 거죠? 사진을 띄우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산타클로스네 그럴 거예요. 빨갛군요. 광버섯의 모양이 딱 광버섯 모양이 정확히 산타클로스 모양이에요. 버섯은 마약의 환각제 원료로 사용하는 버섯인데 아마 사진을 바로 띄우는 순간 어떻게 하냐고 산타클로스네? 근데 광버섯은 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혹시 버섯 책도 쓰셨었나요? 제가 그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와즈 사강이 마약 소지 혐의로 이제 체포될 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는데 국가가 왜 내가 나를 파괴할 것까지 방해하냐 뭐 그런 거 쓸 무렵이라 환각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광버섯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영웅들과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런 설이구나. 야 이걸 그래가지고 틱톡하를 이렇게 샤먼들이 그 귀하니까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서 혼자 어떤 환상을 보고 이 우리 부족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더 그 놀라운 미래를 조상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게 선물이래요.
그게 그 부족들한테는 선물이래요. 그럴 수 그렇구나. 있겠네요. 조상들이 전해주는 뭔가 지혜를 쌓여진 그럼 감사의 지혜를. 그거를 자기네 미래를 보고 아니 둘이 녹화 전에 뭐 짜고 왔어요?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 하면 하나하고 광버섯을 알다니 대단한 걸. 제법이야 이러면서 서로 그러고 물리학자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생물학자 아니야? 야, 아 이제 이 케미가 무섭네요. 맞아요. 산타클로스가 한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형태를 딱 갖추게 되는데 그게 어떤 시기랑도 이제 맞닿아 있냐면은 원래 선물은 자기가 직접 마련하거나 만들고 준비한 거를 주는 거래요.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선물의 역사의 결정적인 변화는 남이 만든, 특히 때때로는 지금은 기계가 만든 물건을 내가 이렇게 대신 가져다가 이게 준다는 게 이게 선물일까? 그러니까 이 개념의 변화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돈으로 그렇게 자본주의가 합리화하는데 사실은 사서 준다는 개념 자체가 대단히 이상한 개념인데 아하. 내가 이걸 선물로 주면 이건 그냥 그 제과점에 있는 그냥 과자랑 뭐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주문을 외우는 단계가 등장해요. 주문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요? 아니, 그러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어. 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군요. 어떤 작가가 했던 이야기인데 물건을 선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말을 하지 않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오다 주었다. 오다 주었다 이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쑥 주는 건 이게 뭔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내가 말을 한마디를 얹으면 의미가 있다. 그 순간 선물이 되는데 주문인 거죠. 그래서 주문을 적기도 해요. 카드에다가. 아, 그게 카드에다가. 카드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아까 쇼핑하는 게 어렵고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그 바글거리는 데 가서도 어쨌든 뭔가 사오려고 다 가는 이유가 원래는 자신이 노력을 들였어야 하는데 네. 남의 거를 사오니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쇼핑하는 그곳에 가서 네. 5시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네. 나의 노력이 여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마음을 위안을 받고 그 인간이 사실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이 행태를 보면은 수많은 우리의 어떤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투영해서 이런 행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주기 시작했던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것도 한 100년 전 이렇게 그때는 어린이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애들은 집에서 제일 못 먹는 상황, 영양도 부실하고 지금처럼 아이들이 사랑받지 않았잖아요. 노동이었죠. 그치? 네, 그냥 아이들은 그냥 뭐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성인이 그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네, 사실 지금과는 그와 다르죠. 관련해서도 또 네. 흥미로운 인류학적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산타클로스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 산타클로스가 하룻밤에 그 많은 선물을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화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예.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 15금 해야 돼요. 아이들이 보면 안 아이들 보면 안 되거든요. 돼요. 아이들은 이미 돌렸어요. 이미 채널 돌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새로운 문화가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한테 받아들여졌을까?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는 네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일종의 통과 의례랑 관계가 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모든 문화권마다 어떤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의례를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문화가 갖고 있는 네. 공통점이거든요. 네. 인간 전체를 통틀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통과 의례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통과 의례예요. 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주 가혹한 조건들을 달아서 아 그쵸. 성인식 같은 걸 하다가 네. 죽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뭐 뛰어내리고 번지 점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산타클로스라는 것이 통과 의례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만 알고 있는 아닌 것 세상이 같은데. 있고, 어. 어린아이들이 이걸 통과하면 네. 어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입시라는 것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데 우리가 뭔가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입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우리도 모르는 통과 우리 의례적인. DNA에 깔려 있는 네.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이 제도를 못 바꾸고 있는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 고생해야지 어른 되려면 통과를 해야지라는 우리도 모르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거는 입시는 분명히 통과 의례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통과 의례는 고통스럽잖아요. 산타클로스는 그에 비하면 너무 고통이 없지 않나요? 고통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산타만 보는데 이런 산타도 있어요. 와서 때리나요? 너 울었지?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이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지 않는 거 정도가 벌이지만 아까 독일 마틴 루터 시대의 그 산타는 네. 현대에 와서 굉장히 순화가 돼서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선물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지만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좋은 일을 해야 선물을 준다고 그랬었고요. 나쁜 일을 하면 오히려 벌을 줄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통과 의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에서 쉽게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주장. 그럼 이해가 된다. 사실 이런 거 일종의 밈인 거잖아요. 그 문화적 유전자인 거죠. 산타클로스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계속 살아남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가설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아, 있으세요? 네. 뭐 문학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족 로망스라고 얘기하는 게. 가족 로망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고 어딘가에 나의 진짜 가족이 있을 거야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그게 산타클로스는 일종의 좀 대안적 아버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는 규제를 하잖아요. 이걸 하면 안 돼, 이래선 안 돼, 똑바로 살아. 법을 지키게 하고 이런 사람인데 산타클로스는 호호호 그거는 맞아. 약간 착한 일만 했으면 대부분 다 나눠주는 매우 후한 아버지, 대안적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울지만 않으면. 대안적 아버지다. 가능하고. 아이들은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안적 아버지 또는 대안적 어머니, 뭐 부모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살피는 보호자가 유일하다는 것이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옛날 같으면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살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이모가 아이고 맞아요. 잘해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잘해주기도 하고 비슷한 어떤 보호자 유형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설령 내가 어떤 사람에게 엄마에게 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모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러면 세상이 좀 괜찮구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뭐 산타 같은 신화적인 어떤 부모 뭐 이런 것을 아이들이 믿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괴물 같은 작가죠.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그때 쓴 소설이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1797년에 영국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요. 아버지는 이제 윌리엄 고드윈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냐면 논객이에요. 집은 가난한데 뭐 이렇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들, 뭐 결혼제도, 노예제도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고 있어가지고 꽤 인기는 있는데 집에 돈은 없는 그런 제일 슬픈 거예요. 네, 뭐 인기는 있어요. 젊은이들이 특히 좋아하고 막 급진적이니까. 근데 그 나름 또 어머니도 굉장히 급진적인. 어머니가 그 당시에 18세기 말에 혼자 막 북극 가까이 여행하고 여성 운동가로서 이렇게 책도 많이 쓰고 저술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술가, 엄마도 저술가. 둘이 굉장히 똑똑한 그 집안에서 여자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자기 아버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대학생이 있었던 거야. 귀족 가문의 아들인데 퍼시 비시 셀리. 얘가 한 21살쯤 됐을 거야, 이 남자가. 그리고 그때 이 여자아이는 16살. 그때 둘이 만나자마자 서로의 재능을 다 알아봐요. 얘는 위대한 시인이 될 것 같다. 또 얘는 굉장히 엄청난 여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I'm Percy Bysshe Shelley. I'm Mary Wollstonecraft Godwin. 그 둘이 그래서 바로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집에서 뭐 반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둘이 유럽으로 튀어요. 뭔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급진적이네요. 네. 게다가 그 21살짜리 그 남자 그 귀족 집안의 아들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사고네. 네. 그랬는데 이 유럽으로 가서 아이를 낳게 되거든요. 그때가 한 17살에 첫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가 바로 죽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그 남자와 연인과 유럽을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살쯤 됐을 때 당시의 스타 시인이었던 바이런과 바이런. 네. 바이런의 의사 주치인 또 폴리돌이라는 사람하고 제네바에서 만나게 돼요. 같이 여행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제네바에 갔는데 그 전해에 뭐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인도네시아에 탐보라 화산이라는 화산이 폭발해요. 또 엄청난 화산이 폭발이었던 거예요. 1600년 만에 큰 화산 폭발이어가지고 1815년. 네, 그렇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그래요? 나는 전 몰랐어요. 무슨 화산이요? 특히 요새 기후 위기와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언급되는데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유럽에 비행기가 못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큰 규모였기 때문에 이게 그 다음 해쯤에 유럽을 덮어요. 그래서 유럽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록되고 계속 비만 내리고 여름인데 봄보다 더 추워요. 야. 왜 차가웠죠? 그 화산재 때문에. 화산재가 제가 지구를 덮어서요. 그게 지구를 덮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엄청난 아마 폭발이었어요. 최고로 큰 화산 중에 하나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이런 날씨가 계속될 때 제네바에 있었던 거예요. 이 메리 셸리와 퍼시 비시 셸리, 바이런 경이 어느 별장 같은 데 이제 모여가지고 너무 음산하잖아요. 춥고 막 너무 음산해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유령 소설을 빌려다가 같이 이렇게 읽어요. 유령 얘기 같은 거 읽기 좋잖아요. 안 그래도 재밌죠? 음산한데. 그래도 음산한데 비만 맨날 오고 춥고 딱이네. 그래서 이게 유령 소설을 읽는데 바이런 경인가가 누가 제안을 해요. 우리도 유령 얘기를 하나씩 써보자. 그래가지고는 좋다고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문학사의 중요한 두 개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 바이런의 주치 폴리돌이라는 사람도 20대 초반의 의사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흡혈귀 이야기를 써요. 뱀파이어.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최초로 쓰게 되고 또 그 제가 조금 전부터 말씀드렸던 메리 셸리는 그때 18살인데 이때 쓴 소설이 프랑켄슈타인이에요.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그때 착상을 해서 20살의 문학사의 길이 남을 이 최초의 과학 소설이자 공포 소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괴물 캐릭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도 소비되고 있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만 하면 프랑켄슈타인 같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괴물 같은 작가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18살에. 근데 무슨 내용이었죠? 그 캐릭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그 영화로 많은 사람들이 프랑켄슈타인을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많아요. 이렇게 막 일단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느리게 막 걸어다니고 이렇게 약간 둔하고 덩치는 바보 크고 같고 이런데 근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인 거죠. 근데 근데 원작을 읽어보시면 원작의 프랑켄슈타인이 굉장히 민첩해요. 약간 요즘에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에요. 동해번쩍 서해번쩍하고 예, 그냥 날아다닌다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빠르고 막 이래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는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집안에 빅토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연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연금술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가 얘가 대학을 갑니다. 뭐 잉골슈타트라는 대학에 가서 그래서 좀 제대로 화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해부학도 배우고 막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얘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게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이렇게 시체 해부소 같은 데서 이렇게 묘지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만들게 되고 몇 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살아 움직이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게 되죠. 당시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죽은 개구리에게 막 전기 통하게 하면 막 그렇죠. 개구리가 막 깨어나고. 근데 왜 하필 그 전기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심정지가 왔을 때 하는 전기 충격이거든요. CPR. 결국 그것도 전기 충격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아까 1818년이라고 그러셨죠. 맞아요. 그 연도 몇 개 더 얘기해봐요. 아니 먼저 연도를 너무 아니 그냥 아무 연도나 학원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때 무슨 사건이 그치, 있었냐. 왜냐면 우리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검증할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저는 읽었거든요. 저는 아주 옛날에 읽었는데, 저는 과학자니까 이 소설이 쓰여질 때쯤 과연 이 메리 셸리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알고 썼을까, 이게 저는 그런 관점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실험이 갈반이라는 사람이 그 개구리 다리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그렇죠. 맞아. 가하자 이렇게. 다리가 막 흔들리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생명의 어떤 기운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고, 네. 전기 현상을 제대로 연구하게 되는 그 시점은 이것보다 좀 뒤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물리학자들이 전기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지만 전기 현상은 발견된 그 즈음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과학자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마 식탁 밑에서 듣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과학은 쇼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과학 쇼를 보러 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사실 과학이 여전히 낭만주의, 제가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현상 같은 거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티켓 받아가지고 뭔가 전기를 와장창 가하면서 번개도 치고 손잡으라 그런 다음에 전기 가하면 충격받고 이런 게 당시에는 굉장한 볼거리여서. 그렇지, 신기하지. 박람회 만들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연극 보러 가듯이 과학 쇼 같은 것들을 보러 가고 그런 것들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시대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리 셸리도 그럼요. 그 모든 지식을 책으로 다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런 이미지들을 그런 쇼에서 다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금술도 당시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그럴듯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학 소설이라고 불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데 이 만들어 놓고는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버려요. 그대로 버려요? 네, 프랑켄슈타인이 되잖아요. 도망가요. 버려요. 버리고 처음에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이 시작할 때 밀턴의 신락원에서 제사가 나와요. 이 제사라는 거 우리가 소설 같은 걸 볼 때 맨 앞에 쓰여져 있는 인용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읽어보시면 조물주여 제가 점토로 빚어서 저를 만들어 달라고 언제 말한 적이냐. 왜 나를 이 고통뿐인 세상에 태어나게 했느냐. 요즘 유행하는 정서인 것 같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낳아달라고 내가 했어? 언제 낳아달라 했어? 부모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찢어지죠. 사실 낳아달라고 한 적 없는데. 나는 낳아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쯤 나가냐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왜 세상에 내놓고 너는 무책임하게 버렸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처음엔 실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 따라다니면서 프랑켄슈타인 가족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죽이지 않고 실수로 죽이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괴물이 와서 프랑켄슈타인 보고 나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괴물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고 인간들은 모두 나를 피하고 내가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조차도 정신을 차리면 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는데 나와 같은 괴물 여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럼 둘이 남미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막상 그 괴물 여자를 만들면 괴물 여자가 내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냐고. 그 얘기. 나는 왜 만들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더 만들면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종족이 계속 늘어나고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만들다가 이거를 그냥 버려요.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이 괴물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그때부터는 원한에 사무쳐서 가족들 다 죽이고 특히 어떤 순간에 죽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집에서 같이 자란 엘리자베트라는 사촌과 결혼하는 결혼식 날 신부를 죽이고 그다음에 뭐 아버지를 죽이고 뭐 하여튼 다 죽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그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북극에서 막 추격전을 벌이다가
그래서 이게 그냥 공포 소설이나 그냥 과학 소설의 어떤 원조로서 중요한 소설이 아니고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의문점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소설이에요. 18살의 그 메리 셸리라는 괴물 작가가 네. 쓴 그 진짜 원전을 보시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과학 지식도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리스 고전부터 당대 문학 작품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18살짜리 소녀가 독학으로 사람이 이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나? 그 메리 셸리가 결혼한 그 퍼시 비시 셸리도 네.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실험 같은 거 좋아하고 과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면서 또 낭만,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낭만하면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생을 극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 인생 자체도 막 험난하게 살았어요. 바이런 그래서 그리스 가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죽어요. 36살에 죽고요. 낭만주의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명이 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퍼시 비시 셸리도 바이런하고 같이 묵고 있다가 이게 이 메리 셸리가 그 해에도 아이를 하나를 잃었을 거예요. 아들을 이렇게 또 어려서 잃고 진짜. 또 그러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이런 와중에 남편이 바이런하고 같이 배 타고 어딜 가요. 근데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탈리아에서. 남편은 한 열흘 후에 이제 시체로 발견되고 그 죽었을 때 남편 나이가 한 29? 그러니까 메리 셸리는 삶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은 사람이고 일단 뭐 천재이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이런데 너무 인생에서 연민이 느껴지는 아이를 넷을 잃고 2살배기 아이 하나 아들 하나를 겨우 건졌는데 남편은 배 타고 나갔다가 죽고 그랬을 때가 24살이에요. 메리 셸리가. 그리고 이미 프랑켄슈타인은 출간했고 뭐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그렇게 진짜 힘들게 살아서 쓴 소설, 살면서 쓴 네네. 소설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20살에 이제 출간을 했죠. 18살에 쓰기 시작해서 20살에 출간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회자됐는데 되게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이야기니까. 들어도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한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메리 셸리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 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 남편이 낭만주의. 유명한 네, 시인이고 시인이니까.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맞다.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셀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셀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셀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셀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셀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돼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운동을 잘하고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간의 마음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내보였는데. 맞아.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발견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